안녕하십니까.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식당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쏙쏙 노무관리 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휴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일은 일주일에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일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화요일 날 쉰다, 수요일 날 쉰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일주일에 주휴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6일 하면 하루 쉰다 또는 5일 하면 하루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쉰다. 이게 주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근이 있으면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주일은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식당인 경우에 일요일 날 일을 한다고 해서 그날 꼭 주일을 일요일로 해야 됐나 다른 회사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과 약정돼서 당신은 수요일 날 쉬는 걸로 하시죠. 목요일 날 쉬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정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주일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정해져 있죠. 요일이 일요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손님이 많으실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날 일을 하시게 되면 그날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자, 관공서의 공휴일은 명칭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는데요. 아까 1교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날을 유급휴일로 법정휴일화해서 부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이 해당이 되실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아니, 공휴일날 손님이 많으신데 어떻게 휴일을 부여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조금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2022년 1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공휴일 날 일을 하더라도 1.5배 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휴일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을 포함했을 때 그날 원래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1.5배 추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합의를 하고 해당 근로자한테 24시간 전에 대체 휴일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날 1.5배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휴일 대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3월 1일 날 일을 하셨어요. 식당 운영을 하셔서 그날 출근하신 분이 있습니다. A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A 근로자가 3월 1일 날 일을 하시게 되면 그분한테는 1.5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날 일을 하시면 15만 원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휴일 대체 제도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3월 1일 날 일을 하는데요. 그 전에 24시간 전에 사업주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A 근로자한테 3월 1일 날 근무를 하시고요. 그 대신에 3월 2일 날 휴일을 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3월 1일 날 일을 하더라도 그날은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 1.5배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3월 2일 날 휴일을 부여를 하시게 되면 1.5배 수당 지급 없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 박스 2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노동부에서 공휴일 제도
대한 설명을 하면서 휴일 대체 제도가 있으니까 다만 일방적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일주 60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근로자 대표를 뽑고 우리가 휴일 대체를 하겠다라고 서면을 합의를 하시고 해당 근로자들한테 그날 3월 1일 날 일을 하시면 원래 휴일 근무인데요. 그날 일을 하시고 3월 2일 날 쉬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휴일을 바꾸시는 걸로 하는 거는 정당한 조치로서 3월 1일 날 근무하신다고 해도 1.5배의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상승을 조금은 좀 막아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체 공휴일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것 같아요. 자, 대체 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손님이 많아질 소지가 있으시죠. 다만 대체 공휴일도 역시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오픈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1.5배의 휴가 수당을 지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일을 추가적으로 다른 날로 휴일 대체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날로 부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또 이건 또 인건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대체 공휴일 확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데요. 사실 직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반드시 휴일로 부여를 해야 되는 의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근무를 해야 될지,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인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지, 대체 휴일 제도를 운영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셔서 적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체 공휴일 제도는요. 공휴일이 총 15일이 있습니다. 신정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쭉 해보시면 설, 추석, 한글날 이렇게 하면 대체 공휴일이 공휴일이 15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정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6월 2일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 4가지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요. 나머지 11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그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 부여가 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날도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치에 따라서 대체 공휴일 날 문을 닫는 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나 같은 식당이라도 그런 업종이시라면 문을 닫는 경우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연차휴가는요. 1교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식당에서 왜냐하면 이제 공휴일도 쉬라고 하지 60시간 52시간 지켜서 근무 시간도 줄이라고 하지 이런 등등의 압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연차휴가까지 부여를 해라 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연차휴가는 업종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그러면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여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식당의 경우에는 노무관리 이슈로 이미 부각이 되어 있지만 점점 많이 연차휴가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직원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좀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1년 동안은 입사한 지 1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상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식당이 4명밖에 없다. 라고 근로자가 4명밖에 없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요, 일주 15시간 미만은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시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 예를 들어서 14시간까지가 쓰게 되면요, 이분은 주휴일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15시간 넘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15시간 미만일 때는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고요. 또 뒤에 설명드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됐던 이슈가 일주 15시간 미만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쓰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 상승을 어떤 식이든 좀 막아야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아르바이트를 사실 쪼개 써서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매월 한 개씩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시게 되면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월 한 개씩 발생을 했다가 딱 1년이 채우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시면 15개가 생긴 다음에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최근에 11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어떻게 1년을 채운 사람 연차휴가가 26개냐. 11일이 맞다라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동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좀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1년을 채우고 그만두시는 분은 11개가 연차휴가로 적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고용노동부는 26일,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판례에서는 11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차휴가를 부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년을 일하다 그만두시면 2년은 15일입니다. 자, 15일이면 우리가 이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열흘을 쓰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5일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그 사람의 1급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다. 그럼 8만 원에다가 곱하기 5 해서 5, 8에 40만 원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퇴직금이랑 별도인 거죠. 자녀임금이랑도 별도고 그냥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역시 식당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식당에서 무슨 연차휴가야, 여름휴가도 겨우 주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도 최근에 이 수당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최대한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요. 모든 사업주에 적용이 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상시근로자 수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에 적용이 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조그만 무슨 식당을 해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데 아주 바쁠 때 잠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5일 정도만 쓰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쓰시는 거죠? 이틀에 2시간에 5일이니까 10시간 쓰시는 거죠. 그럼 10시간을 쓰셨으면 주휴수당은 없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10시간 분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인 거죠. 그렇죠? 매일 나오시니까. 상시근로자 1명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적용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준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은 항상 전년도 7월쯤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년 7월에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당사자가. 자,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분의 노동력이 워낙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기준 8,72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5,000원만 받기로 해도 일을 하겠다는 분이 혹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한다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분이 그만두고 나 최저임금대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약정을 그렇게 하고 계약서를 쓰셨다 하더라도 차액에 대한 5,000원을 지급을 하셨다 그러면 3,720원에 대해서
일한 시수만큼 추가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꼭 이해를 하시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 보시면 음식 판매해서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에서 단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10% 감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을 감액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주방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7월 1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1년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시급이 편의상 9,000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근데 계약은 9,000원으로 하셨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9,000원으로 쭉 가기로 1년 전에 계약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9,160원이에요. 그럼 160원이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은 여기 있고 우리 계약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우선을 적용해야 되느냐. 감이 오시죠? 이거는 당연히 최저임금이니까 이거는 당사자 간에 어떻게 계약했든 상관없죠.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160원을 강제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는 거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최소한 9,160원으로 계약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최저임금은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미산입되는 임금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임금이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월급 하면 퉁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어요. 가끔 제가 어떤 상담했던 곳은요. 아주 특이하신 곳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보통 자체 식당에서 해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식당은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대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식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현금성 복류생비라고 해서 식대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분을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해라. 그 얘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식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식대, 예전에는 식대에 10만 원을 만약에 부여했다 그러면 식대를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높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되는 소지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식대 중에 식대 어차피 임금으로 주는 건데 그 일부분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좀 넣어줘야지 사업주가 부담이 좀 덜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때 만든 법이 요 하단에 있는 표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2024년이 되면 식대 또는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이 전부 다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임금을 인상을 시킬 때 식대나 다른 임금들의 일부분이 반영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사실은 다른 임금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6,400, 그러니까 보시면 2016년에 6,000원이었는데 2022년이 9,000원이니까요. 그 몇 년 사이에 거의 이제 3,000원 이상 올랐잖아요. 사실 굉장히 좀 오름폭이 좀 컸었습니다. 이 두 해가 굉장히 컸고요. 그때 이제 진짜 별의별 제도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현금성 복리후생의 일부분을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하는 법,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충격을 좀 줄이고자 이런 제도들이 좀 또 많이 들어왔던 이유가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렸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2022년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기본급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9,160원으로 시급이지만 월급으로 환산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209시간이 뭐냐면요. 9,160원 곱하기 209를 하시면 191만 4,440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209는 왜 209냐라고 하시면 계산식이 있죠. 일주일에 40시간이 기본근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8은 주휴시간입니다. 항상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 8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죠. 주휴수당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48시간 분이고요. 그리고 1년이 12달인데 그것을 평균 주수를 낸 거죠.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누면 한 달은 4.35주더라 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약속을 하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209시간이 나오네. 자, 그러면 월급직의 경우에는 시급 곱하기 209를 기본 월급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시급이 만약에 10,000원이 됐다라고 하시면 10,000원에 209를 곱하게 되면 우리는 209만 원이 기본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식당의 경우에는 이게 기본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시간만 딱 일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만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준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시간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늘어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해서 추가 지급을 하시면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포괄형 임금제는 이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우리는 연봉제입니다. 또는 우리는 월급에 다 포함됐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것저것 어떻게 따집니까?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밤 10시에 가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일요일 날 쉬시고 해서 2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계약서도 썼어요. 월요일부터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월급 250 이렇게 썼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부분.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포괄산정임금제라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루에 50시간을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40시간 분이랑 10시간 분을 나눠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나눠 쓰는 방식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계약서에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을 2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월 50시간을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이 표와 같이 기본급은 209시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209시간 곱하기 9,116원을 하면 190만 5,200원이 나오고요. 자, 요 연장 근무는 왜 59만 4,800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10시간 연장이죠. 왜냐하면 50시간 하니까 40시간을 넘는 10시간 연장인데요. 여기가 직원이 5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1.5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한 달은 4.35죠. 그래서 총 근무 시수가 43.5 곱하기 1.5가 시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하면 9,116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 숫자랑 더 곱해보면 59만 4,8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설을 해서 정확히 쓰셔주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가시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 8,720원 이상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기본급으로도 채워졌고 연장근무도 채워진 거죠. 그래서 250만 원의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 월급을 그대로 주신다고 하면 2022년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9,160원이죠.
그러면 9,160원이면 이분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9,160원으로 했을 때 얼마를 주면 되느냐? 9,160원 곱하기 209를 기본급에 쓰시고요. 9,160원 곱하기 43.5 곱하기 1.5 나온 금액을 써주시고 합계를 낸 금액으로 그 정도 금액을 인상을 해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년에 그냥 또 250만 원을 그냥 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255만 원으로 줬을 때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표를 가지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내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수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식대는 대부분 부여하지 않죠. 본인 식당에서 거의 해결을 하시니까. 다만 이제 뭐 좀 외져 있는 곳에 있어서 뭐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업무에 뭐 고객들을 실어 나르는데 본인 직원차를 쓴다거나 이렇게 업무에 활용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는 걸로 해서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맞게 되면 임금에다가 지급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보육 수당이라는 건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보육 수당을 지급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기본급으로만 3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기본급을 270만 원, 뭐 차량 유지비 20만 원, 그다음에 출산 보육 수당 10만 원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똑같은 300만 원이지만 270만 원 기본급 뭐 출산 10,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20 이렇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부과할 때 3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부과가 되고요. 비과세 수당이기 때문에 27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4대 보험료의 부담 금액이 좀 적어지죠. 자, 비과세 혜택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4대 보험료가 절감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부여할 수가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차량도 없고 애도 없는데 막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요 강의 쉬는 시간 전에도 잠깐 전화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식당 중에서 임금명세서를 좀 교부하는 데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임금이 나갈 때는 직원들한테 반드시 개별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부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필수 기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며칠 날 나가는지, 그 다음에 근무 일수는 며칠이었는지, 임금 총액은 얼마인지, 총 근로시간 수는 몇 시간인지, 연장 야간 휴일은 몇 시간인지 이런 거를 다 쓰셔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서 근로자분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뭐 아르바이트생도 줘야 되느냐?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이 발생을 하시면 당연히 주셔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세무사나 노무사한테 급여 관리를 위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거기랑 잘 협의를 하셔서 임금명세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게 작성이 되고 그것들이 직원들한테 교부가 돼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명세서 양식을 보시면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양식입니다.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목이 중요하죠. 특히나 이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임금명세서에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거든요. 특히나 지급일 같은 경우 이제 월급날을 말하는 거죠. 뭐 25일이면 25일. 그 매달 이제 써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저 빨간색 하단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 이런 식에는 거의 써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이런 내용들이 써 있진 않거든요. 큰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요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다 써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걸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면 안 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뭐 연장 근무가 몇 시간이냐, 야간 근무가 몇 시간이냐, 몇 시간이라서 시급이 얼마라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런 내용들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은 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요. 지키셔서 근로자들도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알면 분쟁할 때도 예방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하니까 관련해서 세무사나 관리되는 노무사랑 상의하셔가지고 요거를 잘 해서 교부를 하시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입니다. 식당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퇴직금 분쟁이 사실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래 일을 했는데 사실은 관행상 우리 뭐 퇴직금 그런 거 없어. 그냥 월급 300이면 다 퇴직금이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적인 것도 있고 뭐 약속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퇴직금을 사실 지급 안 받기로 하는 그런 구두 약속 같은 것들을 하고 진행되는 근로계약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는 월급이 250인데 이분 퇴직금이 없지? 그러면은 내가 뭐 280만 원 추가 그런 거 생각해서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운영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더라도 근로자분이 추가적으로 추후에 임금 지급 요구를 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는 퇴직금을 2번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는 꼭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다. 정상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월급 주고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한다.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족처럼 지내요.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분쟁이 되면 다 부질없는 얘기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리가 명확하거든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줘라. 그 전에 줬던 거 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퇴직금은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예전에 2012년, 벌써 한 10년 전이죠. 그전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미 법이 다 100%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월 5일 날 입사하셔가지고 12월 31일 날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그분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또 계속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한 11개월 일하시다가요. 한 3개월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또 몇 개월 일했어요. 그러면 일한 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지만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퇴직금이 역시나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은요, 여기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전세금으로 쓴다거나 뭐 치료비로 쓴다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뭐 파산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가 돈 필요한다고 그래서 내가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직금 관련할 때는요, 자,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 퇴직금 안 받을게요. 뭐 각서 쓸까요? 그래서 각서 쓰세요. 그래서 각서 써요. 전 퇴직금을 절대 안 받을 테니까요. 그걸 월급에다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써도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효력이 없죠. 왜냐면 그 약속은 법을 위반하는 약속이죠. 퇴직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둘이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준대요. 그랬을 때 그분이 안 할까요? 그런 믿음은 약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진보된 거죠. 자, 월급이 200이고 퇴직금 20만 원. 그래서 지급을 하실 때 월급 200, 퇴직금 20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정의 효력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똑같은 논리죠. 자, 미리 주는 거는 퇴직금으로 당신들이 퇴직금이라 해도 난 인정하지 않아. 이게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퇴직금 준 거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은 굉장히 낮춰놓고 뭐 수당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여쭤보면 퇴직금 적게 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무 효과 없죠. 퇴직금은 총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 연장, 식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총액으로 계산을 한다.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다. 자, 일용직 직원. 자, 우리 식당에 설거지 하시는 걸로 해서 거의 매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얼마씩 계속 받아가셨는데 공교롭게 그분이 1년을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퇴직금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실무적으로 보셨을 때. 자, 이거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계속 1년을 하셨으면 그분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불법체류 왜곡이든 신용불량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1년 하셨으면 퇴직금 발생하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퇴직시 차익만 지급해도 되냐? 이게 아까 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를 부인당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퇴직금은 우선 지급을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 다툼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퉁쳐지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또 주셔야 되고 이 중간정산한 금액은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요건 외에서는 기억하시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종로구 소재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채용해 있는데요. 퇴직금 필요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포함해서 250만 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2년간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250만 원 지급한 거죠. 그러면 아마 이분은 월급이 230만 원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퇴직금 포함해서 아마 20만 원 해서 250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퇴사하고 퇴직금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사장님 되게 황당하죠. 아니 당신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줬더니 퇴직금을 또 달래?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랬더니 신고한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랬대요. 노동부에서. 왜 그랬죠? 월급에 포함해서 된 퇴직금마저도 임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250만 원으로 보고 2년 했으니까 250 곱하기 2에서 500만 원 주라고 한 거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230만 원만 지급을 했으면 230만 원 곱하기 2에서 460만 원만 주면 되는 거를 매달 20만 원을 더 줬고 심지어 500만 원을 또 줘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안 주겠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안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뭐 중앙지검에 송치되고 막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퇴직금 중간정산 서초구 소재 피자 배달 하시던 분인데요. 이제 급하다고 그래서 중간정산 해달라고 그런 거죠. 200만 원을 중간정산 했고요. 이분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분이 퇴직금을 42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죠. 아니, 왜 내가 퇴직금을 420만 원을 줘? 퇴직금은 내가 당신 200만 원 가져갔으니까 내가 차익만 한 220만 원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나 전번에 200만 원 받은 거 모르겠고요. 하여튼 전체 퇴직금 주세요. 그러면서 사장님 너무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그냥 합의해서 370만 원 주셨대요. 그러면 결국 이분은 원래 이런 걸 안 하셨다고 하면 420만 원만 퇴직금이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요. 지난번에 준 200만 원에 합의금 370만 원 하면 570만 원, 150만 원의
퇴직금이 추가로 나간 꼴이 된 겁니다. 이 사례는. 그리고 이 앞서 살펴본 사례와 지금 본 사례는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교육할 때 실제 사례였던 사례를 가지고 한 거니까 제가 창작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니까 꼭 참고하셔서 퇴직금 관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시다가 회사가 이제 식당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항상 문제되는 경우는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본인이 그만두거나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대부분은 이제 해고가 문제가 되겠죠. 자, 해고와 관련해서 사장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거, 직원 내보내려면 한 달 월급 주고 끝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죠. 자, 그거를 해고 예고라고 하는데요. 해고 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이 되는 법 규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인데요. 일단 해고 예고와 관련해서 보시면 해고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안 되면 30일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해고 예고 규정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개정된 법인데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 제외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뽑으셨는데요. 2달 정도 써보니까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을 해고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적용이 안 되니까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달의 기간을 미리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3개월이 넘으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거나 한 달의 임금을 줘야 된다.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직원을 계속 쓰실지 마실지 결정하실 때는 3개월 안에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법 때문에 그렇죠. 자, 해고 예고는 모든 사업장, 우리가 1명을 쓰든 2명을 쓰든 3명 쓰든 다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고 예고는 해고의 절차일 뿐이지 이거를 지켰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와 그거는 별개다라는 거.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 절차는 다른데 해고 예고는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고 서면 통지는 이런 거죠.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종이로 해고를 왜 하는지, 해고 날짜는 언젠지를 반드시 서류로 주셔야 됩니다. 구두, 카톡, 문자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주셔야 되고요. 이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해고를 하실 때는 한 달 전에 얘기하면서 이 서류를 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해고와 정당성 판단에서는요.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고 예고는 해고 예고일 뿐이고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당이 직원이 4명이에요. 자, 그러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만 지키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한 달 안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식당이 6명입니다. 자, 그러면 해고 예고도 미리 지키셔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게 식당의 해고 사유에 정당하다는 거는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권고사직 형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식당의 해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지 마시고 합의해지, 권고사직 이런 형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규정 관련해서는요. 식당인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노사협의회라고 해서요. 직원이 30명이 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이 됐고요.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히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식당 사장님이신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직원이 아니고 본인이 하셨다 또는 친인척이 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절대로 사장님들이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뭐 폭언, 뭐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직원이 본인이 하진 않으셨어요. 사장님이 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직장 내 직원 괴롭힘을 어떤 직원, 또 매니저님, 주방장님한테 당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아니 뭐 식당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시고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잘 처리하셔야 된다. 그냥 대강 뭐 뭉갠다거나 대강 아이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또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롭힘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괴롭힘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특히나 사장님들 말 실수, 그다음에 뭐 말을 좀 거칠게 하거나 거친 표현 같은 거친 행동 이런 것들은 좀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다. 감정을 막 드러내시거나 그러시면 좋지 않다. 괴롭힘에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강조드리려고 제가 별도로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자,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은 이 질문 잘못된 겁니다. 4대 보험 들으실래요? 마실래요? 이거 안 됩니다. 4대 보험은 반드시 드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한번 이거 스탑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산재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산재 처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처벌이 있지만 어쨌든 산재보험은 산재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 발생하셨을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꼭 작성하신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한 달 안에 꼭 낸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서 죄송하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식당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쏙쏙 노무관리 포인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도 좀 적용을 하셔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좀 행복하고 일할 만한 식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